불거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변인실을 통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면서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였던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문정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팀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휴일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팀에게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는 겁니다. 특히 수사 책임자인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거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수사검사를 추가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일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수사를 막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 등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혜룡 경정은 이런 외압 의혹을 폭로했는데 이 대통령은 오늘 백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란 지시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대검찰청은 임지검장의 서울 동부지검에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백경정은 국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에 대해 은폐 당사자들이 이끄는 셀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거죠.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나온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서 수사를 보강하려는 차원이라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잊고 있는, 아니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 정리 못하는 사건들이 있죠. 바로 인천세관 마약 밀매 사건입니다. 외압 사건으로 번져버렸지만 본질적으로 그 마약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것이 국내에서 유통됐는지 안 됐는지 수사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수사는 오간되었고 외압 사건으로 번지면서 이것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백혜룡 경정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특집 인터뷰를 통해서 백혜룡 경정 스픽스에 처음으로 모셨고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어떤 경과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위해서 공익제보자인 조성은 작가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두 분 동시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백혜룡 경정님. 오늘 모시려고 하니까 공문도 보내야 하고 지금 현재도 경찰이 직접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절차가 약간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오셨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꼭 인터뷰하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조선 작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 공익제보자이시기도 한데 백혜룡 경정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 백경정이 꼭 조선 작가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인천세관 마약 밀매 사건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내용 일단 좀 먼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먼저 백혜룡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하고 우리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마약과의 전쟁은 담정 보루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면서 23년 3월달, 4월달 들어서면서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재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경찰에도 불똥이 떨어졌고요. 마약과의 전쟁에 모두 참여하라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는 그런 회의가, 연석회의가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해서 한 8회 정도 계속해서 정 기능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니 그 압력이 상당했죠. 그래서 저도 마약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24년 7월 달에 23년 7월. 23년 7월 달에 예, 맞습니다. 2023년 7월에 7월 달에 중국인 여성이 자기 마약을 끊고 싶은데 조직원들이 괴롭힌다. 가만 안 두겠다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이제 제가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분을 면담했던 우리 수사관이 이 사람 빨리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 판단에 이분의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수사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수사팀을 한 개 팀을 추가로 꾸려가지고 영등포는 마약팀이 한 개 팀이 있어요. 네. 추가로 꾸려가지고 일단 이 여성분의 안전을 신변을 보호하면서 추적 수사를 하게 했죠. 예. 한 보름 동안. 그렇게 해서 마약 유통 조직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처음 수사했던 것은 대전하고 청주에서 어떤 농장 쪽에 그 가건물로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분량의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 75kg가 안산을 거쳐가지고 서울 쪽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됐냐면은 담배 보루 있죠. 담배 다 빼내고 거기 비닐로 밀봉해가지고 담배 보루에 마약을 넣으면 그 딱 1kg 나온다는 거. 예. 그 1kg를 오토바이 뒤에 보면 테일박스 있죠. 예. 큰 테일박스에 집어넣으면 2명 소규모 유통, 중간규모 유통, 대규모 유통 이렇게 검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도 감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개 팀을 더 투여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올라온 75kg 유통하는 조직을 추적하는 팀 이렇게 구분해서 수사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나무 도마를 받는 거예요. 나무 도마. 도마? 나무 도마를 받는데 그게 두 사람이 한국 조직과 중국 조직 보스급이 와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 75kg하고 나무 도마로 들어왔던 약 60여 킬로 되거든요. 56kg 정도 이걸 병행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130kg가 넘는 유통을 수사를 해서 이제 검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약 사건 수사라는 것은 네. 그 수사팀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검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추적해서 일망타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있고 예. 검거한 후에 역추적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마약은 일단 유통을 차단해야 돼서 예. 사실 규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계속 미행하면서 추적해서 보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을 텐데 일단은 유통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75kg 정도 발견됐습니다. 그때마다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거하고 나서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거꾸로 정보가 새 나가지는 않습니까? 검거하는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예. 남부지검 특수부에서 형사입부가 특수부였거든요. 예. 바로바로 영장을 청구해줘가지고 일단 말이 안 나게끔 이렇게 조치가 됐고 이 수사하는 방법이 막노동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겠죠. CCTV를 뭐 며칠씩 일주일씩을 뒤로 가면서 보는 거죠. 네. 뒤에. 그래서 이 마약이 누구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누구로부터 전달됐는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추적해가지고 조직원들을 일단 검거를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30여 명 검거했고 예. 15명을 구속하게 되죠. 예. 그중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2명을 포함해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75kg은 압수를 했고 압수를 못했죠. 압수를 못하고 그중에 75kg 유통된 곳에서 한 10여 킬로, 10kg 정도 압수하고 나무도마로 유통된 거에서 한 20kg 예. 이렇게 압수를 했었죠. 이게- 나머지는 다 유통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0kg이 약 330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다 보니 네. 거의 한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은 다 30kg 정도는 이제 압수를 하셨군요. 그렇죠. 와. 예. 이제 나머지는 이미 유통이 된 상태니까 추적 자체가 불가능. 추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었던 거고. 외압이란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겁니다. 담배값에 담배 보루에 유통되는 것은 국내에 유통돼서 이렇게 되는 것은 추적수를 계속하면 되는데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나무도마가 들어오잖아요. 예. 이건 어떡합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공항을 통해서 직항으로 나무도마가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유통되는 게 있으면 공항이 뚫렸다는 얘기인데 자, 그 말씀은 그러면 대전과 청주에 있는 공장에서 네. 농장에서 2차 가공이나 재포장을 하지 않고 네. 도마로 들어온 것은 바로 어딘가로 유통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 별도 조직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공장이 청주하고 대전에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도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일단 하늘 국경이 뚫려버렸는데 이건 일단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유통부터 차단해야죠. 예. 나머지 국내에 퍼져가지고 점조직으로 유통되는 것은 양이 뭐 100g, 200g, 많으면 1kg 이렇게 되는데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수십 킬로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100kg도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팀에서 제가 경찰서장 그때 김찬수 소장에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기초치안 담당하기도 힘들죠. 영등포가 좀 강제 사건이 많거든요. 예. 거기서 4개 팀을 추가로 구성해가지고 이 세관을 들여다보려고 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통령실에 외압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총 몇 개 팀이 몇 명의 수사관이 이 사건에 집중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제 한 개 팀 5명. 예. 5명과 제가 포함되니까 6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하다가 기존에 있던 마약 수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팀을 붙여서 2개 팀 운영하다가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2개 팀을 더 붙였죠. 예. 그래서 4개 팀, 저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이 팀을 구성해서 유통을 차단하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영동포 경찰서 자체 인력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 인력을 파견받았습니까? 그때는 이게 그 상향식으로 수사가 됐잖아요. 예. 투약자부터 시작해가지고 2명 검거하고 1명 검거하고 3명 검거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규모를 알 수가 없었죠. 보고는 우리가 상부에 계속 하고 있었지만 상부에서도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수사를 맡겨놓은 건데 이게 이제 관세청 세관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지휘부가 바빠지기 시작했고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직보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된 거죠. 자, 그 당시에는 그 영동포 경찰서 직원들로만 수사관으로 그렇죠. 구성이 됐고 4개 팀이 있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면 느낌상 검찰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할 때는 이게 국내 최대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일단 그런 이제 성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죠. 예. 우선 급한 게 국경이 뚫렸다는 그 인식이 급했고요. 예. 일단은 막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알려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이 급했던 거죠. 일단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안에 집중하지만 이게 이제 큰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공직에 있는 경찰들은 뭐 더 열심히 해서 승진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정말로 애국심이 발동해서 이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그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열의를 가지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또 동료도 그렇죠. 위에서도 하는 것도 네. 자기도 다 승진도 걸려 있고 명예도 있고 하니까 가보자 뭐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를 이제 맞습니다. 확인했으면 네. 근데 그런데도 이게 이제 외압이 들어와서 이걸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 뭐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김찬수 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경찰대 출신이지만 굉장히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한번 가보자라고 의지가 엄청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이 좀 어쨌든 달라졌는데 그 당시 김찬수 서장의 그 태도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김찬수 소장은 우리가 그러죠. 정보맨입니다. 정보맨. 예. 그 이전에 뭐 이명박 정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예, 정보 파트에서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부임을 해와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마주치면서 제가 순경 때부터 강력 형사를 시작해서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소장님이 저하고 이제 인사 좀 하자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수사를 잘 모르니 수사는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뭐 수사 진행하는 거야.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마약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찬수 소장도 제가 이 수사통에서는 야전에서만 이렇게 살아온 수사 전문가니까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약 관련 제보가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남에서 이 고위 관료들이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이 그 강남 룸에서 이렇게 마약한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제가 이제 김찬수 소장한테 이게 좀 수사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네. 좀 알려서 경계심을 갖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김찬수 소장한테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김찬수 소장이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직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윤희근 경찰서장이 우리 경찰 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마약 검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대통령한테 재가를 얻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날 엄청 혼이 났다고 그래요. 용산에서 윤희근 청장이. 그 뒤부터 그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마약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이 마약을 계속 압수하고 범인들을 검거하는 과정을 김찬수 수장이 정보만 하던 사람이 눈으로 보니 본인도 희열을 느꼈죠. 그래서 수사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직접 진두지휘했고요. 수사팀도 확대하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압력을 좋은 압력이죠. 그렇게 가했고요. 동료죠. 그리고 동료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막 정면으로 들이박으면서 이제 뭐 민생하면서 자기가 그때도 이제 마약을 되게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엄청 이제 막 광고처럼 했고 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한동훈이 되자마자도 굉장히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경찰청장이 솔선수범해서 이제 오히려 스스로가 이제 경찰부터 이제 먼저 이제 그걸 하자, 검사를 해서 공개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그 대통령실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굉장히 뭐 칭찬하거나 오히려 막 그 다 따라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혼날 일이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문제를 삼았다. 그 당시에 제가 바로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외압을 행사했던 곳이 안보실이 주축이었거든요. 네. 안보실장이 있고 1차장이 김태호 차장이 있거든요. 그 안보실이 주도가 돼서 경찰 지휘부하고 관세청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저는 공동정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은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얘기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 마약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데리고 검거를 했잖아요. 근데 추가로 들어오는 마약량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검거되지 않는 것처럼 속였죠. 네. 영장을 빨리 발부받아가지고 유치장에 별도로 이렇게 분리 조치를 했지만 핸드폰도 주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직원이 거기서 감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밝으면 이 사람들의 주거지 아지트로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한 5일 동안 저도 이제 같이 생활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두목이죠. 마이클이 100kg를 그 한국에 선적했다고 그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네. 근데 항공기로 네. 100kg. 그 100kg면 나무 도마로 무게로 따지면 750kg이거든요. 예. 근데 그 나무 도마는 이 동네 마트 가면 4,000원짜리예요. 예. 근데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180g에서 200g 정도의 마약을 넣거든요. 예. 붙여가지고 본드로 이렇게 붙여놔서 되게 보기도 흉하고 이 동네 마트에서 4,000원짜리를 항공화물 운송료는 그 당시에 1kg에 4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예. 10배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도마 하나에 말레이시아에서 나무 도마를 수입해 오면 10배가 넘는 거예요. 4,000원짜리를 말레이시아에서 4만 원 주고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공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외압도 있었지만 이 국정원이 이게 모르면 국정원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정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에 몸에 부착하고 네. 한 달 동안에 12차례 조직원들 21명이 이들의 진술이 그 정도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차례 공항을 침투했는데 몸에 4kg의 마약을 다 붙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순찰하는 우리 경찰관의 허리에 차는 389형 권총이 680g입니다. 네. 6자루씩 메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공항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편이. 예. 이 연인으로 따지면 36명인데 그리고 휴대용 캐리어는 검사도 안 받고 통과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김포공항에서 마약 밀배범 한 명 잡았는데 휴대용 캐리어에 24kg의 케타민 마약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캐리어에 절반을 정도의 마약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12kg. 이것은 마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국가 붕괴될 테러죠, 테러. 네.
예, 국가 안보가 무너져 버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이걸 누가 기획했겠어요?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도 신체 4km 부착해가지고 공항을 통과한 역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통과할 때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통과합니까? 뭐 우리는 뭐 다른 거 가져와서 다 이거 뭐 예, 검사대에 다 올리고 뭐 2중 3중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은 내부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통과할 수 없습니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간이 세관구역이죠. 예, 세관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공항을 9차례 현장 검증을 나갑니다. 이 사안은 국기문란 사건을 넘어서 나라를 붕괴시킬 사건인데 테러다. 예. 이 공항은 안보구역이고 보안구역이어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네. 브리핑을 하지 않으면 국정원, 방첩사, 관세청, 농림축산부, 법무부, 인천공항, 공사, 안보팀, 데이터 상황실 이 험한 곳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이 미약한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서 경찰이 수사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 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경찰이 공항 들어가서 경찰 수사팀에서 공항을 뒤집어 놓으면 마약은 일단 멈추겠다. 유통은 당분간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런 그렇죠. 기대 생각으로 효과도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사팀의 내 동료, 내 부하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브리핑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자초가 된 겁니다. 그게 김찬우 소장이 대통령을 언급했잖아요. 네. 그리고 조병로 경무관이 대통령을 언급을 했잖아요. 최한감으로 승진하기로 내정된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자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조병로, 김찬수, 검찰 누구 다 일단 통틀어서 지금 현재 본인들은 대통령실을 다 언급을 했지만 예.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수사를 저항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비아폰이라는 게 알려져서 저는 여러 다방면의 수사 경험이 있지만 비아폰 수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저를 이렇게 회유하고 또 뭐 끈끈하게 청탁하고 뭐 그랬던 그 전화들이 자동 녹음을 걸어놨는데 녹음이 안 되고 아 비아폰은 녹음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전화 온 흔적도 없고 아 그래서 제가 비아폰을 강력하게 의심하는데 아마 그 서버가 확보됐으면 그 비아폰이 저한테 전화를 건 그 이력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수사여서 지금 특검에서 아마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아마 마약 사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뭐 아마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영등포 경찰서의 형사과장이라는 자리는 통상적으로는 승진을 거의 따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것이 승진과 연관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뭐 이런 것은 일단 논평은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전화는 뭔가 수사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거래의 시도였는데 흔적은 지금 현재는 없다 뭐 요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사 그러면 마약 조직 국제 조직을 일망타진 또는 거기에 준하는 뭔가 큰 수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 결과를 지금 현재 이 사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근거에서 구속시키고 불구속 상태에 재판받는 한 30명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실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예 못하고 수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마약을 유통시킨 조직원 30명 정도 근거를 했고요. 예. 15명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관 공범으로 가담했던 세관 직원들을 특정을 했지요. 7명 정도 특정을 해서 형사 입건을 했죠. 근데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네. 좀비 사건이 돼가지고 그대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쫓겨나고 나서 저를 쫓아내고 나서 지휘부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제가 없는 우리 수사팀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수사팀에서 세관 피의자들 혐의 없음 종결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찰 지휘부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걸 경찰청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했고 그 보고하려고 했던 시점이 24년 12월 4일이었다고 네. 그런 기사도 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제 신뢰하기가 조금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 구체적으로 네, 예. 나온 게 있어요. 좀 이상해요. 저는 좀 의미심장해 봤는데
근데 계엄이 12월 3일 날 났잖아요. 네. 자, 그러고 지금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그래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건 수사는 네. 중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누군가 하고 있습니까? 사건은 제가 좌천 쫓겨난 뒤로는 사건은 일체 수사가 되지 않고 있고 네. 그 수사팀에서는 이 수사를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이 사건만 가지고 다른 업무도 주지 않고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출근하는 게 자살하러 오는 것 같다. 예. 그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게 가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마약 사태의 자, 실체가 무엇인지 접근해야 되는 게 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수사를 못하도록 막는 외압이 존재했으니까 마약 사건에 대한 세관연류 마약 사건 외압에 대한 지금 이제 합동수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 놀라실 건데 저도 취재하면서 깜짝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원래 그 국제범죄조직이 개입된 것, 그 마약 사건 수사는 하고 뭐 외압이 실체가 있다 없다는 건 별도로 또 따져서 맞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외압 사건으로 오히려 비화되면서 본질은 더 없어져 버린 거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지금 뭐 부산은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고 뭐 안산과 대전과 여기는 실제 공장에서 압수를 했던 그 실체를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그 성과를 내야 되고 오히려 이것이 일망타진을 할 정말 중요한 기회고 솔직히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팀만 4팀을 구성한 거는 사실 역량을 초집중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 거의 이제 이것이 경찰이 대단한 성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 30명 정도의 15명 구속하고 나머지 15명 그런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재판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지금 그 130kg 중에서도 사실 거의 30kg 정도만 압수를 했는데 추정치가 그럼 약 100kg 정도는 시중에 유통을 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아니, 이미 유통이 돼버렸겠죠. 유통이 됐고요. 네.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게 350kg 정도. 네. 신체 부착한 거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캐리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그 부분은 빼고요. 네. 그 정도 양이고. 대표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 갈래잖아요. 본질인 마약 사건을 국내 유통된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수거해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외압 사건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분리해서 보면 분리되어 있지만 또 분리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어요. 예. 이 사건을 두 개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찰 지휘부에서 백혜룡 수사팀에 있는 사건을 이첩하라고 지시해서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합동수사단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때는 23년 10월 6일입니다. 예. 그때는 23년 10월 6일이고 사건을 뺏어가면 어떻게 이첩을 어디에서 해갔습니까 그러면? 이첩하는 것도 정하지 않고 뺏어버렸다니까요. 그럼 지휘한 쪽은 누굽니까? 그 대통령이 경로에서 뺏어오라고 그랬겠죠. 아니 그래서 어디 가지고는 갔을까요? 뭐 영동모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서울청으로 그것을 강력단이나. 마약 수사대나 예. 반부패 수사대는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마약 수사대는 반부패 수사에 줄 수가 있죠. 왜 세관이 연루가 돼 예,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뺏어갔으면 반부패나 마약 수사대의 사건을 배당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뺏어갔다는 건 뺏어간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청장이 지시해서 서울청장이 지시해서 서울청으로 가져갔습니까? 관세청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예. 서울청으로 일단 사건은 뺏어갔는데 예. 그 뺏어갈 때 보증을 해주는 책임자가 있죠. 그게 국가수사본부장이 우정수가 보증을 해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건을 뺏어갔는데 이 뺏어간 과정에서 사건을 이제 뺏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좀 이렇게 뭐 이첩 지시를 내렸다. 이첩을 예. 하게 되면은 거기 또 이첩 과정에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 절차 과정은 완전히 무시되니까 마약 수사대나 반부패 수사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수사관들이 우리 못 받겠다. 예. 이거 독사과다. 예. 이러면서 못 받으니까 어디 배당도 못 하고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돌려준 거예요. 어디로요?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수사팀에. 예. 근데 이미 우리 동료들 백혜룡 수사팀에 마약 수사를 했던 이 팀원들은 와해가. 이미 와해되고 해체돼서 지휘부의 그 강력한 의지를 받잖아요. 니네들 계속 이 수사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누가 감히 수사를 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개입한 대량의 초대량이죠.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데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최소한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사건은 사건대로 수사를 하고 외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이것은 의혹 제기가 지나치다라고 해서 싸움 박제를 하든 말든 그 마약 범죄가 일어났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외압이니 아니니라고 하면서 논점이 흐려지면서 본질적인 그 마약 사건 수사도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범의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국기문란 행위다 이게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약 사건 자체의 수사는 영동목 경찰서로 가져가 있습니까? 아니면 합동수사단을 어느 시점에 꾸려서 또 보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수사는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 자체는 어딘가에 있는데 사건 기록은 어딘가에 있는데 어느 곳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영등포 수사팀에서 백현웅 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마약을 존중하고 있는 마약수사대나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이 백현웅 수사팀이 했던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누군가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리라는 건 윤석열, 김건희 이미 네. 빵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예.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뭐 국민적 압박이 거셌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압도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느 지점으로 지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세상이 바뀌었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 마약 사건도 수사가 되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을 맞으면서 경찰 지휘부 지금도 최고 지휘부는 지금 인사발령이 났습니다마는 실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마약 게이트 덮어준 사람, 내란에 가담한 사람. 검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지금 실무자들 지휘하신 실권자들은 마약 게이트 덮어준 사람. 이렇게 인적 구성이 돼 있는데 목숨 걸고 직을 걸고 백희룡이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저는 제가 쫓겨났던 그 상황, 그 장소로, 그 시각으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합동수사단은 뭐 하는데요? 이 지금 뭐 합동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네. 동부지검장 우리가 뭐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인기 있고 정말 소신 있는 임원정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이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마약 사건 관련된 일차의 수사를 다 맡아서 한다, 지휘권이 있다라고 하고 합동수사단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합동수사단이 뭐고 지금 이제 동부지검장은 어떻게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이 방송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약 사건과 마약 세관 그 외압 의혹 사건이 이제 혼재가 돼서 지금 결국은 이제 지휘권이 이제 부여됐던 이 사건은 외압 사건입니다. 네. 외압 사건이 이제 뭐 상설 특검도 올해 3월에 이제 통과를 했지만 한덕수 당시 이제 권한대행이 이 특검 추천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제 뭐 특검 추천이나 이 그 마약 사건 관련했던 이것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았고 사실 그 당시 이제 뭐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제 봉국 민정수석 등의 이제 그 친윤 검사들의 영전들이었죠. 사실 노만석 그 대검 차장부터 당시 이제 마약 부장이었던 이제 노만석 대검 차장부터 이렇게 승진하고 여기에서 사실 인사 비판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임원정 검사장이 동부지검에다가 이 마약 그 수사 이제 외압 사건을 그냥 가져가라, 지휘권을 준다라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상은 그 정확하게 이게 뭐 수사팀이 꾸려지지도 않았고 사실 뭐 특검과 여러 수사가 굉장히 혼재되면서 이게 아무런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제가 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많이 보니까 이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인사 비판을 하는 것을 이제 약간 나쁘게 보는 분들이 마약 수사나 해라라고 이렇게 임은정 검사장에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마약 수사를 위한 어떤 권한이 있지도 않고 사실 그 어떤 그 검찰이 그 저는 대검 지휘부가 그 임은정 검사장에게 이 사건을 그냥 던짐으로써 이 사건을 정말 붕뜨게 만든 그 어떤 계획적인 어떤 절차였지 않을까 이런 상태이고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뭐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임원정 검사장이 주도해서 합동수사단에서 마약 사건과 또 마약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 지휘하려고 해도 그 조직이 가동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이문정 지검장께 수사 지휘권이 보여야 되는데 인사권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 지휘를 했는데 수사를 방해하고 태업하는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을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문정 검사장한테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요. 수사 지휘권이라는 허울 좋은 권한을 주면서 이거 사실 권한 아니거든요. 의무이죠. 수사에 제대로 성과가 안 나면 이제 책임만 지는 그런 건데 잘못 받았네요. 네,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이문정 검사장이 좀 받으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기자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지구대에 있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계속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합수팀은 도대체 연락이 안 된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수사가 하고 있는 건지 뭐 알 수가 없다. 전화도 안 받고 동부지검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합수팀은 거기는 아예 통제돼 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비밀리에 마약 수사는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이렇게 압수했다. 그다음에 대상자들을 이렇게 밝혔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선을 추적해 보겠다. 이런 것들은 마약 수사잖아요. 어떤 정치가 개입된 게 아니고 그 마약 수사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마약 수사가 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히 뭐 피의 사실, 공무상 기밀이라고 이렇게 치부해가지고 국민들하고 담을 쌓고 격리시켜서 몰래몰래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갈 사안은 아니다.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제가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면서 1부터 100까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러면 뭐 원래 관련자들은 이렇게 계속 회피하기 위해서 이걸 뭐 누르고 있다고 치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관련된 이 수사는 촉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백혜령 경영이 뭐 청문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만 백혜령 경영 얘기를 집권 여당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혹시 백경영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성원 작가님도 법을 전공하셨잖아요. 수사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30% 40% 왔으면 엄청나게 많은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고 증거들을 확보했고 수사가 무르익은 겁니다. 지금 그 이상으로 가는 수사를 외압을 시행해서 실시해가지고 차단을 하는 건데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재판 끝나고 수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1심, 2심, 3심 대법원 재판을 확정 판결을 놔도 그 판결이 뭐 100%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백혜령 경정님이 현장에서 수사 성과를 굉장히 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확대 수사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가 잘하는 수사가 아니었으면 불편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잘 되는 수사였기 때문에 뭔가가 불편함이 생겼고 거기에서 사실 제가 이제 수사 일지를 보니까 이게 그 세관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남부지검이 다 영장을 반려를 시키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검찰 단계에서 세관이 수사가 이제 멈췄었고 이게 올해 3월에 2025년 3월에 이제 상설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통령이 6월 11일 날 이 마약 사건은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마약을 생산 사건 해야 된다 해서 사실 뭐 검찰, 뭐 국세청, 그다음에 뭐 경찰 뭐 여러 가지 합수단을 이제 꾸려가지고 이게 대검에서 중심이 돼서 이게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그 대검 차장이 지금 당시 이제 노만석 대검 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대검찰청 마약 부장이 지금 현 그 대검찰청 네. 차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자 냅다 던진 것이 이제 동부지검으로 던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인사권도 제대로 이제 수사팀을 다시 꾸릴 수 있는 이 인사권도 없이 이런 상태라면 저는 이미 통과된 상설특검에서의 특검 추첨을 왜 이제 대통령실은 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민주당도 다 통과시켰던 특검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물론 이제 지금 뭐 관봉건 띠지 사건 또 이제 뭐 내란 특검 그리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여러 특검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특검 어떤 시기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약 특검, 상설 특검을 뭐 가동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통과시켰던 이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왜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안다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에요. 아니 백혜룡 경정을 영동경찰서의 담당자로 만들어서 아니면 상설특검 지금 통과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설특검팀에 직접 파견해서 수사를 하라. 그리고 지휘권이 필요하면 상부에서 서울경찰청이든 본청이든 아니면 검찰에서 지휘하라. 수사 결과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되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냈던 해서 분이시잖아요. 30%는 맞고 70%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뭉개는 핑계 있을 수가 있냐고요. 네. 본 대통령이 들으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국정 운영의 지금 일종의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상설특검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상설특검으로 가더라도 뭐 마이사건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상설특검에 외압이 있으면 외압이 있는 대로 이제 갈 것인데 제가 이제 지금 그 우리 백경정께 질문을 했던 것은 왜 그런 백경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저도 믿지 않지만 그런 게 생겨서 저도 들은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키호테다, 이상하다, 주장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사건을 벌였던 범죄 집단, 여기에서 비호했던 세력들을 결국에는 방치하고 면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사건의 원점으로 다시 가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약 사건인데요.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고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백혜룡 경정이 오늘 하고 있는 이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사건이 워낙 복잡해서 단면만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슨 사건이야 갑자기 외압인데 외압의 당사자가 경찰도 있고 대통령실도 있고 서울청도 있는데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튀어나오고 또 갑자기 검찰이 나오는데 검찰도 이 검사 저 검사 온갖 검사들이 다 나오니까 이게 뭐야 나중에 가보니까 원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고 혼란스러우니까 국민들도 관심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 다시 처음부터 재구성해보자라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상설특검이 지금은 대안이다. 합수단도 지금 하려면 좀 제대로 하라라고 임은정 검사장에게 우리가 강국하게 청을 드려야 한다. 아니 그 모든 권한을 임은정 검사장이 그 모든 합수단 지휘권을 모두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것은 자, 상설특검도 통과되어 있어요. 상설특검은 오히려 독립적으로 특별검사가 90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제도를 국회가 이미 통과시켜놨는데 합수단대로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대로 따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설특검이 딱 어떤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이 지금 동부지검에 가 있는 이 약간 붕 뜬 이 사건도 어떻게 정리가 될 겁니다. 사실 그 상설특검이 사실 그 계류된 상태로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지금 합수단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 그 임은정 검사장은 뭐 어떤 적절한 모든 권한이 없는 상태니까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저는 마약 특검도 그러니까 지금 마약 특검이 지금 세관 외압 의혹 특검과 약간 그 겹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특검이 단순히 정치적 특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이 강력한 이 마약 사건 자체도 굉장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백희룡 경정님이랑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합수단이 그 정도 알아내도 엄청난 성과를 포장해서 광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사실 30명뿐만 아니라 그 몇백 킬로 이런 것들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단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항이다. 네. 저는 공직에 몸담고 있던 뭐 검찰 또는 이제 대통령실 근무자, 경찰, 뭐 관세청 억울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것을 풀려면 특검이든 수사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 남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풀어내야 자기 남아있는 공직 생활도 될 건데 무슨 범죄 집단처럼 다 나서가 이걸 뭉갠다. 뭐 이러면서 평론가들이 무슨 동네에서 가지고 노는 뭐 장난감처럼 여러분들 욕하고 비판하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공직자 그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중요한 것은 마약 사건이 직접 이렇게 벌어져서 그것이 당신의 아들, 자식,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내 가족이 거기에 정말로 마약의 피해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지금 절단내는 것이 이 마약이고 어떤 경우에도 마약만큼은 우리가 청정국가로 가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이 사건을 특정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 덮는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어떤 놈이 어떤 집단이 수백억 수천억 원을 말레이에 있는 마약 밀매 조직과 결탁이 되어서 정치 권력과 정말로 해쳐먹었다. 이것까지 허용했는 나라는 진짜 아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백혜룡 경정께서는 이 사건을 매우 현실적으로 또 제도 안에서 이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이제 이 명칭이 세관연루 마약 사건이 이제 명칭이 고착되어 있는데 그 당시 최초 제가 외압을 주장했을 때 그 명칭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국가기관, 대통령, 내외가 개입한 마약 사업, 독점 사업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 중에 초대형 게이트죠. 이게 제가 3특검 통과 전에 계속해서 호소했던 게 뭐냐면 이 내란의 기초사실일, 내란의 배경, 내란이 일어나게 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 마약 게이트다. 이 마약 게이트부터 인지해서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내란에 접근해야 이 그림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마약 게이트는 국가기관이 많이 관련돼 있고 그 가담했던 그 인력들도 아주 두텁습니다. 사람도 많고요. 이걸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 특검으로 출범시키는 건데 특별하게 출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뭐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그 법률이 존재하지만 특별하게 만들어서 경찰 수사관들을 좀 많이 투여하는 그런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 조성훈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설특검을 일단 출범시켜서 운영을 하면서 좀 확대해 나가는 추가적으로 네, 증거가 계속, 나오고 이것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범위가 커지고 증거가 많이 발견되면 충분히 확대 그리고 가능하죠. 저는 꼭 이제 제가 또 공익신고자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 내부 고발자도 이제 공익신고자에 준해서 이제 그거 하는데 그 돈키호테라는 단어가 정말 그 돈키호테라는 단어를 떠드는 그 사람들은 저렇게 백혜룡 경정님처럼 현장에서 마약 30kg 못 갖고 왔을 거예요. 자기들은 현장에서 수사해본 적도 없고 그 성과를 내보지도 않았으면서 말만 자기들은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냥 뭐 돈키호테야 이렇게 모든 걸 한마디로 이제 폄하하기란 정말 쉽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제 그 현장 수사가 엉망이 됐을 때 관봉권 띠지 사건부터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이 다 망가졌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는 또 현장에서 모든 것들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경험을 이 특수한 이 경험도 잘 살려야지 우리 다시 마약 청정 국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세관 뭐 외압 사건 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몇백 킬로가 마약이 들어오고 유통이 되는 국가는 사실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뉴스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빨리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전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미국도 사실 그 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망가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하고 마약 청정 국가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민생 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요즘 10대, 20대 정말 쉽게 이제 그 마약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저도 길 가다가도 봤어요, 마약 그 사람을. 자, 어찌됐든 이제 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게 좀 어렵다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서 마약 청정국으로 향한 이런 사건 수사 원점에서 다시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경찰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제 넘게 누가 맡아서 해야 된다 말할 수도 없고요. 국가가 국가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잡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런 규모의 초대형 마약 사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백혜룡 경정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회도 본질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다루어가는 것이 맞는지 국회의원들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성훈 작가 고생하셨고 백혜룡 경정께서도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광고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도 해마다 갱신하시죠. 과연 적정한 가격으로 들어있는지 혹시라도 더 비용을 줄이고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 보신다면 1644-122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644-1226 1644-1226 전화하시면 상담도 충실하고 내용도 여러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저희들이 열심히 후원을 하고 있는 뮤지컬인데요. 부천시민회관에서 10월 26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저희들 댓글창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정말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나의 대통령 뮤지컬 김대중 이 상품 관람권 판매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감동적이다, 참 좋았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통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연휴 또는 연휴 이후에 10월 26일까지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